안녕하세요. 칠기준날입니다. 진짜 좋아하는 일만 하고도 충분히 멋지게 살 수 있을까요?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인데요. 여기 이런 삶을 증명해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데릭 시버스. 그는 세계 최초이자 최고의 독립음악 판매 플랫폼을 창업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뮤지션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성장시킨 후 매각하여 약 270억 원의 자산을 축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수익금을 음악 교육을 지원하는 자선단체에 기부하였고 그 후로 자신의 삶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자발적인 인생 리셋이었는데요. 오늘 소개할 책 데릭 시버스의 진짜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사는 법에서 삶의 중요한 기로에서 후회 없는 결정을 돕는 66가지 통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모든 일의 결정과 판단을 제로 포인트에서 다시 시작하면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자신이 어떻게 결정했고 어떤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았는지를 그 실패와 성공 과정까지 모두 공개했습니다. 이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 혹은 막막함 속에서 세계를 찾아가야 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통찰과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그럭저럭 좋은 것들에 빠져 위대한 것을 놓치지 마라. 대다수 사람은 그럭저럭한 것이 가득한 삶을 산다. 우리는 그다지 진심으로 끌리지 않을 때도 예스라고 말한다. 그러다 보니 너무 바빠서 정작 기회가 찾아왔을 때 반응할 수 없다. 그럭저럭한 것들로 바빠 위대한 것을 놓치고 있다. 해결책은 예스라고 말하는 횟수를 줄이는 것이다. 만약 그건 당연히 예스지, 너무 끝내주는 기회야 라고 느껴지지 않는 일에는 무조건 노라고 하라. 어렵지 않은 결정이다. 거의 모든 것에 노라고 하면 된다. 그러면 시간도 많아지고 머릿속도 맑아지기 시작한다. 그런 후에 당신이 실제로 큰 흥미를 느끼는 기회를 만나면 거기에 온전한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있을 것이다. 대부분 사람과 달리 크고 중요한 행동을 곧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된다. 이미 어수선한 것들을 정리해 두었기 때문이다. 노라고 말할 줄 알면 당신의 예스가 더 강력해진다. 뭔가를 처음 시작하거나 어떤 기회를 얻고 싶거나 다양성이 필요할 때는 예스라고 말하는 것이 좋지만 압도당하거나 이미 너무 많은 일을 맡고 있거나 한 가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예스라고 말하는 것이 좋지 않다. 거의 모든 것을 거절하라. 거의 아무것도 하지 마라. 단 뭔가를 하게 된다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제대로 해라. 맨 처음 떠오르는 대답을 믿지 마라. 친구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줄 때 나는 대개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반응한다. 누군가 심오한 질문을 하면 모르겠네요 라고 한다. 다음 날에는 답이 떠오른다. 나에게 토론이나 공격을 시도하는 사람은 분명 실망할 것이다. 그 순간에는 나에게 이렇다 대꾸할 말이 즉시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좋은 지적이네요 정도로 말할 수준이다. 하지만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하고 나면
대답할 거리가 생긴다. 그래서 아마 당장은 내가 바보처럼 보일 것이다. 상관없다. 나는 토론에서 이기려는 것이 아니니까. 비밀을 하나 말해주겠다. 나는 인터뷰 요청을 받으면 일주일 전에 미리 질문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그리고 몇 시간이나 들여 여러 다른 관점에서 답을 적고 그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을 선택한다. 실제로 인터뷰가 시작되면 즉석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들리도록 답한다. 흔히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답이 가장 솔직한 것이라고들 하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첫 번째 대답은 대개 최선이 아니다. 오래전에 생각해냈고 지금도 별 고민 없이 내뱉는 대답이거나 과거의 감정에 따른 자동적인 반응일 확률이 높다. 좀 더 신중하게 답하려고 뜸을 들이면 다른 사람을 조금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상관없다. 누군가의 질문에 꼭 곧바로 대답할 필요는 없다. 모르겠어요 라고 말한 뒤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본 뒤 천천히 답해도 된다. 물론 모든 일이 우리의 생각처럼 되지는 않는다. 누군가는 즉석에서 답변을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 봐야겠네요 라고 말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먼저 그렇게 본다면 그들도 똑같이 해도 괜찮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스트레스를 확실히 줄여주는 작은 변화. 우리의 동기는 약하다. 동기가 약해지는 것이 느껴지면 그 미묘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아주 간단한 수정만으로 목표를 성취하느냐, 성취하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생긴다. 내가 사는 도시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작은 산맥이 있다. 그 반대쪽은 정말 아름답다. 하지만 산을 건너는 길들이 얼마나 구불구불한지 몇 초에 한 번씩 그 커브를 돌아야 한다. 처음 2번 그 길을 지날 때 아이가 뒷자리에서 심한 멀미로 토했을 정도다. 아름다운 산의 풍경에 둘러싸여 있는데도 구불구불한 도로에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으니 나 역시 스트레스가 심했다. 보통의 속도로 운전하는데도 다른 차들이 뒤에서 바짝 따라왔다. 그들은 대부분 매일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산을 넘는 데는 고작 30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그 산길이 끝나면 항상 진이 다 빠진다. 그 스트레스가 내 동기부여에도 영향을 미쳐 다시는 그곳을 방문하고 싶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이 문제에 새롭게 접근했다. 나는 굉장히 천천히 운전하고 그 커브를 돌아도 아이가 멀미를 하지 않을 정도로 속도를 늦췄다. 이렇게 천천히 운전하니 나는 짧은 시간이나마 눈을 돌려 주변의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나를 감싸던 스트레스는 거의 사라졌다. 딱 한 가지만 빼고 바로 뒤에 받자 따라붙는 차들이었다. 그럴 때마다 거울에 뒷차가 보일 때마다 나는 원래의 목표를 버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더 빨리 운전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마도 나는 다른 사람들을 너무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면 나의 원래 문제로 되돌아갈 수 있었다. 그래서 한 가지 간단한 조정을 했다. 뒷차가 보이지 않게 룸미러를 위로 올린 것이다. 그 작은 변화가 모든 것을 바꿨다. 이제는 이 멋진 산길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다른 사람의 속도에 영향이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간다. 몇 분마다 추월차선이 나오면 다른 차들이 내 옆을 쌩하고 지나간다. 하지만 30분 동안 그들은 나를 골치 아프게 하지 않는다. 산을 다 건너면 거울을 원래 위치로 돌려놓는다. 이제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곳을 방문한다. 이 이야기는 일종의 은유로도 들릴 것을 안다. 소셜미디어 댓글,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산만한 환경, 가족을 실망하게 하는 것, 이메일 편지함.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동기부여가 천하무적일 수는 없다. 무언가가 당신의 추진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환경에 살짝 변화를 주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비록 다른 사람들을 조금 불편하게 할 수 있더라도 말이다. 여유를 가져도 96%는 비슷하다. 몇 년 전에 나는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의 바닷가 바로 옆에 살았다. 그곳에는 바다를 따라 12km, 왕복 24km에 이르는 멋진 자전거 도로가 있다. 평일 오후에는 거의 비어 있어서 전속력으로 달리기에 안성맞춤이다.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은 자전거를 타고 왕복 15마일 길을 최대한 빨리 달렸다. 정말이지 얼굴이 붉어지도록 온 힘을 다해 전력 질주를 했다. 기진맥진해서 시간을 확인해 보면 43분이 지나 있었다. 항상 43분이었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에는 1분 정도 초과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항상 43분이었다. 몇 달 후 자전거 타기에 대한 열정이 점점 식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무래도 그렇게 자전거를 타면 온몸의 힘이 다 빠진 기진맥진 상태가 연상되어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어느 날에는 같은 길에서 자전거를 타되 그냥 여유롭게 즐기기로 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가기로. 엄청나게 느리지는 않지만 평소 50% 정도 수준으로 강도를 내렸다. 와,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나는 긴장을 풀고 미소를 지으며 주변 경치를 감상하며 달렸다. 거의 아무런 노력도 들이지 않았다. 바다에서 2마리의 돌고래를 보았다. 마리나델 네이에서 펠리컨 1마리가 바로 오른쪽에서 날아갔다. 감탄사를 내뱉으려고 고개를 드는 순간 펠리컨이 내 입에 똥을 쌌다. 뱃속에서 소화된 조개류의 맛이 지금까지 입에서 느껴진다. 그 새로운 경험에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평소 나는 추진력이 엄청나게 강해서 항상 모든 것을 치열한 강도로 한다. 하지만 한 번쯤은 여유롭게 해보니 그것도 괜찮았다. 조금도 지치지 않아서 영원히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다 끝났을 때 시간을 확인해 보았다. 45분이었다. 아니, 뭐라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 평소엔 43분이었는데 이번에는 45분이었다. 한마디로 얼굴이 붉어지도록 온 힘을 다해 전력 질주를 해도 기록이 4%밖에 올라가지 않았다. 완전히 여유롭게 해도 96%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경험은 천지 차이였다. 똑같은 거리를 거의 똑같은 시간 안에 달리는데
어떤 방법은 나를 완전히 기진맥진하게 했고 또 다른 방법은 에너지를 다시 채워주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 일에 대해 자주 생각한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나 완전히 지칠 정도로 자신을 몰아붙일 때마다 그 자전거 타기 경험을 떠올리며 노력의 강도를 50%로 낮춘다. 그러면 놀랍게도 절반밖에 애쓰지 않는 것 같은데도 사력을 다할 때와 똑같이 잘하고 빨리 할 수 있다. 노력의 절반은 진짜 노력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다는 느낌이 들게 하는 불필요한 스트레스였음을 깨닫는다. 은메달리스트가 아니라 동메달리스트처럼 생각하라. 올림픽에서 3명의 우승자가 포디움에 선 모습을 떠올려 보자. 금메달리스트, 은메달리스트, 동메달리스트. 은메달리스트의 기분이 어떨지 상상해보자. 1초만 더 빨랐더라면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는데 젠장 아깝다. 젠장, 젠장, 젠장. 시기 질투에 휩싸여 끊임없이 자신과 금메달리스트를 비교할 것이다. 이제 동메달리스트의 입장을 상상해보자. 1초만 늦었어도 메달을 따지 못했을 것이다. 아주 좋은데 공식적으로 올림픽 메달리스트로 포디움에 섰다는 사실이 정말 좋다. 위를 향한 비교와 아래를 향한 비교는 이렇게 다르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달려있다. 이 비유는 이해하기 쉬워도 일상생활 속에서 기억하고 적용하기는 어렵다. 부러움이나 분노로 불타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은메달리스트가 아니라 동메달리스트처럼 생각해라. 초점을 바꿔라. 바로 위의 상황과 비교하지 말고 바로 아래의 상황과 비교해보라. 예를 들어 만약 최고로 좋은 물건을 사는 것이 목표라면 그것을 얻었을 때 금메달리스트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내년에 더 새롭고 좋은 물건이 나오면 당신은 은메달리스트의 질투에 빠질 것이다. 대신 충분히 좋은 것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당신은 동메달리스트로서 최고와 비교하고 있지 않으므로 따라잡아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나는 유명한 음악가들을 많이 만나보았다. 자신보다 더 유명한 사람을 만나면 속상해하며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을 슈퍼스타들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은 음악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한다. 물론 목표와 야망이 있고 특정 기술과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 한다면 금메달만 바라보는 은메달리스트처럼 실망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 추진력으로 더 열심히 연습하고 실력을 향상할 수 있다. 당신은 가진 것에 더 감사해야 한다. 지금보다 충분히 더 나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큰 행운이다. 당신이 10년간 해낼 수 있는 일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당신은 한꺼번에 여러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가? 전부 다 하고 싶은데 세상은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요구해서 불만인가? 문제는 지금 모든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일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단기적인 사고다. 그리고 해결책은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앞으로 몇 년 동안 한 가지만 하고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또 한 가지만 해라.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 프랑스 철학자 비리당이 말한 당나귀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당나귀 앞에 건초 묶음과 물이 놓여 있다. 당나귀는 계속 좌우를 살피며 건초와 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려고 한다. 하지만 결국 하나를 확실히 선택하지 못하고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죽고 만다. 당나귀는 미래를 생각할 수 없다. 만약 당나귀가 미래를 생각했더라면 먼저 물을 마신 다음에 건초를 먹으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당나귀가 되지 말자. 당신은 하고 싶은 일을 전부 다 할 수 있다. 그저 성견지명과 인내심이 필요할 뿐이다. 만약 당신이 지금 30살이고 추구하고 싶은 방향이 6개 있다고 해보자. 10년 동안 하나씩 하면 90세에 6가지를 다 끝낼 수 있다. 나이 30에 90세를 계획한다는 게 터무니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른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한 가지에 집중해 보자. 한 번에 한 방향에만 완전히 집중하면 갈등을 느끼거나 주의가 흐트러질 일이 별로 없다. 언젠가 다른 일을 해낼 것을 알기 때문이다. 누구나 작은 규모로는 이미 이런 접근법을 활용해 왔다. 오늘 당장 처리해야 할 급한 일이 생기면 그 일에 집중한다. 물론 잠깐 집중이 흐트러지고 영화나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일을 끝내면 나중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잡념을 털어내고 다시 집중한다. 이런 상황을 몇 달 또는 몇 년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다른 일은 나중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라. 사람들은 1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과대평가하지만 10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과소평가한다. 장기적으로 생각하라. 미래를 이용하라. 근시안이 되지 마라. 당나귀가 되지 마라. 다 내 잘못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화를 잘 내곤 했다. 나에게 거짓말을 해서 나를 배신해서 무책임하게 잠수를 타서 패턴이 보이는가? 그렇다. 저 사람들이 이래서 저래서 라고 탓하고 있다. 누군가가 우리를 화나게 할 때 그들 잘못이라고 느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하지만 어느 날 나는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려고 해보았다. 예를 들자면 그들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서 그들의 행동은 중립적이었음에도 내가 배신으로 오해해서 그들이 나와 대화하기보다 잠수를 선택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모두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다. 이것은 용서보다 훨씬 낫다. 용서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었고 내가 피해자라는 가정은 여전하니까 말이다. 하지만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내가 부당한 취급을 받았다는 생각이 없어진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일조했기 때문이다. 이 생각에는 큰 힘이 들어있다. 이제 당신은 어떤 상황을 만들고 실수했지만 그 실수에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 통제권은 당신에게 있고 불만도 사라졌다. 나는 이 철학이 너무 좋아서 내 남은 인생에 주 적용하기로 유쾌하게 결정했다. 누군가를 탓하는 자신을 발견하면 나는 곧바로 내 잘못이라고 생각을 바꾼다.
그 남자가 내 투자금을 들고 날른 거 내 잘못이다. 그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했어야 했다. 무척이나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떠난 거 내 잘못이다. 우리 관계가 정체기에 접어들게 방치했거든.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거 내 잘못이다. 내가 직접 참여해 변화를 이끌어 갈 수도 있었다. 이 방법이 강력하게 느껴지지 않는가? 한번 시도해보라. 잘못이라는 말 대신 책임이라는 말을 사용해도 좋다.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나쁜 일이 당신이 일조한 일이었다고 생각해 보자. 행복하고 똑똑하고 유용한 선택.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고려해야 할 3가지가 있다.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가? 무엇이 현명한 일인가? 장기적으로 이로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용한가? 우리는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다. 가령 이런 식이다. 똑똑하고 유용한 선택.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엄격한 부모들에게 흔히 나타난다. 가장 좋은 학교에 가서 완벽한 성적을 받고 법이나 의학을 전공해 돈을 많이 벌어야 해. 내가 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이게 너와 가족들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니까. 똑똑하고 유용한 선택도 나쁘지 않다. 기계처럼 합리적이다. 하지만 행복이 그 기계에 기름칠을 해줘야 한다. 행복이 없으면 마찰이 일어나 엔진이 망가진다. 행복하고 똑똑한 선택. 하지만 유용하지는 않다. 이것은 라이프 스타일 디자인 또는 자기계발 중독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고정관념이다. 항상 배움과 발전을 추구하고 행복과 완벽한 삶에 집착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그들의 관심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 불로소득원을 만드는 방법으로 향한다. 행복하고 똑똑한 선택도 나쁘지 않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처음에는 꽤 기분이 좋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신 혼자 힘으로는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없다. 궁극적으로 주변에서 당신을 끌어올려 주어야 한다. 행복하고 유용한 선택. 하지만 똑똑하지는 않다. 이것은 자선봉사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모습이다. 그들은 비싼 돈을 들여 대학을 졸업한 후 수년 동안 가난한 나라로 날아가 우물을 파고 집을 짓는 일을 한다. 대학 졸업자의 노동 가치가 시간당 $200라고 한다면 그들은 현지 주민들이 시간당 $10를 받고 항공료와 호텔 숙박비도 안 된다. 더 잘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결국 자신에게도 해롭다. 이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온라인에서 자선의 효율성, 남을 대접하라와 남들의 문제라는 환원주의적 유혹이라는 기사를 찾아보라. 이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은 평생 아무런 발전 없이 똑같은 일을 한다. 항상 지역에서 공연만 할 뿐 좋은 앨범을 내지 못하는 음악가들처럼. 행복하고 유용한 선택도 나쁘지 않다. 그 사람들은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므로 결점을 찾기가 어렵다. 의도는 훌륭하지만 전략은 형편없다. 노력은 낭비되고 잠재력은 발휘되지 못한다. 행복하기만 한 선택.
똑똑하지도 않고 유용하지도 않다. 이것은 멕시코 어부에 관한 우화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행복하면 됩니다. 결국 그것을 위해 사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말한다. 굉장히 단순하니까 심오한 진리처럼 들린다. 그렇지 않은가? 하지만 이솝우와 개미와 배짱이에서처럼 오늘만 생각하고 힘들 때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후회하는 날이 온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전혀 도우려 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 생각한다면 보상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삶이나 계획이 만족스럽지 않게 느껴진다면 이 세 가지가 교차하는 지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똑똑한 것, 다른 사람에게 유용한 것. 성공하는 사람들의 단 한 가지 습관. 삶은 더하기뿐만 아니라 빼기를 통해서도 개선될 수 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하기만을 강요한다. 그것이 세상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빼기에 집중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숫자가 들어간 선을 상상해보자. 왼쪽에 0이 있고 오른쪽에 20이 있다. 나는 중간에 10에 있고 싶다. 균형 잡힌 삶을 의미한다. 하지만 내가 있는 곳은 17이다. 10으로 가려면 무엇을 더해야 할까? 나는 8을 더하려고 했지만 맞지 않았다. 3을 더하면 도움이 될지 모른다. 전력을 다해 50을 더해야 할 것 같아. 이런 식이다. 하지만 아무리 숫자를 더해도 내가 원하는 곳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더하기 마인드셋이 골수까지 뿌리 박혀 있다.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고는 쉽게 생각하지만 무언가를 제거할 생각은 하지 못한다. 내가 아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서로 반대되는 여러 방향으로 달리고 주위를 흐트러 놓는 방해물에 이끌리며 거절하는 법을 모르고 감정적인 장애물에 묶여 있다. 내가 아는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초점이 좁고 시간 낭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거의 모든 것을 거절하고 가능성을 제한하는 과거의 오래된 믿음에 얽매이지 않는다. 너무 적게 먹는 것보다 너무 많이 먹어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 대부분 사람은 짐과 책임, 우선순위가 너무 많다. 빼기는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이 밖에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사람들을 멍청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 그 여자는 꽤 설득력 강한 주장을 펼치고 있었다. 잠깐 멈추고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휴, 사람들은 너무 멍청하다니까. 그녀가 말한 사람들이란 남부인, 북부인, 자유주의자, 보수주의자, 중국인 또는 미국인을 의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녀는 스스로 똑똑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으니까.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도 멍청한 사람도 없다. 똑똑한 말을 하는 사람들과 멍청한 말을 하는 사람들만 있을 뿐이다. 똑똑하다는 것은 심사숙고한다는 뜻이다. 가장 쉬운 답이 아닌 진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멍청하다는 것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게임을 끝내는 것과 같고 기본적으로 지는 일이다. 보통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현명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성급한 결론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너무 멍청하다니까 라는 말은 생각하게 멈춘 것과 같다. 그들은 그런 결론에 도달하고 나서 만족스러워서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누군가를 멍청하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이는 똑똑하지 못한 행동이다. 똑똑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멍청하다고 단정짓지 않는다. 지금부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그럭저럭 좋은 것들에 빠져 위대한 것을 놓치지 마라. 대다수 사람은 그럭저럭한 것이 가득한 삶을 산다. 우리는 그다지 진심으로 끌리지 않을 때도 예스라고 말한다. 그러다 보니 너무 바빠서 정작 기회가 찾아왔을 때 반응할 수 없다. 그럭저럭한 것들로 바빠 위대한 것을 놓치고 있다. 해결책은 예스라고 말하는 횟수를 줄이는 것이다. 만약 그건 당연히 예스지, 너무 끝내주는 기회야 라고 느껴지지 않는 일에는 무조건 노라고 하라. 어렵지 않은 결정이다. 거의 모든 것에 노라고 하면 된다. 그러면 시간도 많아지고 머릿속도 맑아지기 시작한다. 그런 후에 당신이 실제로 큰 흥미를 느끼는 기회를 만나면 거기에 온전한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있을 것이다. 대부분 사람과 달리 크고 중요한 행동을 곧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된다. 이미 어수선한 것들을 정리해 두었기 때문이다. 노라고 말할 줄 알면 당신의 예스가 더 강력해진다. 뭔가를 처음 시작하거나 어떤 기회를 얻고 싶거나 다양성이 필요할 때는 예스라고 말하는 것이 좋지만 압도당하거나 이미 너무 많은 일을 맡고 있거나 한 가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예스라고 말하는 것이 좋지 않다. 거의 모든 것을 거절하라. 거의 아무것도 하지 마라. 단 뭔가를 하게 된다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제대로 해라. 맨 처음 떠오르는 대답을 믿지 마라. 친구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줄 때 나는 대개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반응한다. 누군가 심오한 질문을 하면 모르겠네요 라고 한다. 다음 날에는 답이 떠오른다. 나에게 토론이나 공격을 시도하는 사람은 분명 실망할 것이다. 그 순간에는 나에게 이렇다 대꾸할 말이 즉시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좋은 지적이네요 정도로 말할 수준이다. 하지만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하고 나면 대답할 거리가 생긴다. 그래서 아마 당장은 내가 바보처럼 보일 것이다. 상관없다. 나는 토론에서 이기려는 것이 아니니까. 비밀을 하나 말해주겠다. 나는 인터뷰 요청을 받으면 일주일 전에 미리 질문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그리고 몇 시간이나 들여 여러 다른 관점에서 답을 적고 그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을 선택한다. 실제로 인터뷰가 시작되면 즉석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들리도록 답한다. 흔히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답이 가장 솔직한 것이라고들 하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첫 번째 대답은 대개 최선이 아니다.
오래전에 생각해냈고 지금도 별 고민 없이 내뱉는 대답이거나 과거의 감정에 따른 자동적인 반응일 확률이 높다. 좀 더 신중하게 답하려고 뜸을 들이면 다른 사람을 조금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상관없다. 누군가의 질문에 꼭 곧바로 대답할 필요는 없다. 모르겠어요 라고 말한 뒤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본 뒤 천천히 답해도 된다. 물론 모든 일이 우리의 생각처럼 되지는 않는다. 누군가는 즉석에서 답변을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 봐야겠네요 라고 말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먼저 그렇게 본다면 그들도 똑같이 해도 괜찮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스트레스를 확실히 줄여주는 작은 변화. 우리의 동기는 약하다. 동기가 약해지는 것이 느껴지면 그 미묘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아주 간단한 수정만으로 목표를 성취하느냐, 성취하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생긴다. 내가 사는 도시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작은 산맥이 있다. 그 반대쪽은 정말 아름답다. 하지만 산을 건너는 길들이 얼마나 구불구불한지 몇 초에 한 번씩 급 커브를 돌아야 한다. 처음 2번 그 길을 지날 때 아이가 뒷자리에서 심한 멀미로 토했을 정도다. 아름다운 산의 풍경에 둘러싸여 있는데도 구불구불한 도로에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으니 나 역시 스트레스가 심했다. 보통의 속도로 운전하는데도 다른 차들이 뒤에서 바짝 따라왔다. 그들은 대부분 매일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산을 넘는 데는 고작 30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그 산길이 끝나면 항상 진이 다 빠진다. 그 스트레스가 내 동기부여에도 영향을 미쳐 다시는 그곳을 방문하고 싶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이 문제에 새롭게 접근했다. 나는 굉장히 천천히 운전하고 그 커브를 돌아도 아이가 멀미를 하지 않을 정도로 속도를 늦췄다. 이렇게 천천히 운전하니 나는 짧은 시간이나마 눈을 돌려 주변의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나를 감싸던 스트레스는 거의 사라졌다. 딱 한 가지만 빼고 바로 뒤에 받자 따라붙는 차들이었다. 그럴 때마다 거울에 뒷차가 보일 때마다 나는 원래의 목표를 버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더 빨리 운전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마도 나는 다른 사람들을 너무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면 나의 원래 문제로 되돌아갈 수 있었다. 그래서 한 가지 간단한 조정을 했다. 뒷차가 보이지 않게 룸미러를 위로 올린 것이다. 그 작은 변화가 모든 것을 바꿨다. 이제는 이 멋진 산길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다른 사람의 속도에 영향이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간다. 몇 분마다 추월 차선이 나오면 다른 차들이 내 옆을 쌩하고 지나간다. 하지만 30분 동안 그들은 나를 골치 아프게 하지 않는다. 산을 다 건너면 거울을 원래 위치로 돌려놓는다. 이제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곳을 방문한다. 이 이야기는 일종의 은유로도 들릴 것을 안다. 소셜미디어 댓글,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산만한 환경, 가족을 실망하게 하는 것, 이메일 편지함.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동기부여가 천하무적일 수는 없다.
무언가가 당신의 추진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환경에 살짝 변화를 주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비록 다른 사람들을 조금 불편하게 할 수 있더라도 말이다. 여유를 가져도 96%는 비슷하다. 몇 년 전에 나는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의 바닷가 바로 옆에 살았다. 그곳에는 바다를 따라 12km, 왕복 24km에 이르는 멋진 자전거 도로가 있다. 평일 오후에는 거의 비어 있어서 전속력으로 달리기에 안성맞춤이다.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은 자전거를 타고 왕복 15마일 길을 최대한 빨리 달렸다. 정말이지 얼굴이 붉어지도록 온 힘을 다해 전력 질주를 했다. 기진맥진해서 시간을 확인해 보면 43분이 지나 있었다. 항상 43분이었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에는 1분 정도 초과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항상 43분이었다. 몇 달 후 자전거 타기에 대한 열정이 점점 식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무래도 그렇게 자전거를 타면 온몸의 힘이 다 빠진 기진맥진 상태가 연상되어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어느 날에는 같은 길에서 자전거를 타되 그냥 여유롭게 즐기기로 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가기로. 엄청나게 느리지는 않지만 평소 50% 정도 수준으로 강도를 내렸다. 와,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나는 긴장을 풀고 미소를 지으며 주변 경치를 감상하며 달렸다. 거의 아무런 노력도 들이지 않았다. 바다에서 2마리의 돌고래를 보았다. 마리나델 네이에서 펠리컨 1마리가 바로 오른쪽에서 날아갔다. 감탄사를 내뱉으려고 고개를 드는 순간 펠리컨이 내 입에 똥을 쌌다. 뱃속에서 소화된 조개류의 맛이 지금까지 입에서 느껴진다. 그 새로운 경험에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평소 나는 추진력이 엄청나게 강해서 항상 모든 것을 치열한 강도로 한다. 하지만 한 번쯤은 여유롭게 해보니 그것도 괜찮았다. 조금도 지치지 않아서 영원히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다 끝났을 때 시간을 확인해 보았다. 45분이었다. 아니, 뭐라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 평소엔 43분이었는데 이번에는 45분이었다. 한마디로 얼굴이 붉어지도록 온 힘을 다해 전력 질주를 해도 기록이 4%밖에 올라가지 않았다. 완전히 여유롭게 해도 96%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경험은 천지 차이였다. 똑같은 거리를 거의 똑같은 시간 안에 달리는데 어떤 방법은 나를 완전히 기진맥진하게 했고 또 다른 방법은 에너지를 다시 채워주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 일에 대해 자주 생각한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나 완전히 지칠 정도로 자신을 몰아붙일 때마다 그 자전거 타기 경험을 떠올리며 노력의 강도를 50%로 낮춘다. 그러면 놀랍게도 절반밖에 애쓰지 않는 것 같은데도 사력을 다할 때와 똑같이 잘하고 빨리 할 수 있다. 노력의 절반은 진짜 노력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다는 느낌이 들게 하는 불필요한 스트레스였음을 깨닫는다. 은메달리스트가 아니라 동메달리스트처럼 생각하라.
올림픽에서 3명의 우승자가 포디움에 선 모습을 떠올려 보자. 금메달리스트, 은메달리스트, 동메달리스트. 은메달리스트의 기분이 어떨지 상상해보자. 1초만 더 빨랐더라면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는데 젠장 아깝다. 젠장, 젠장, 젠장. 시기 질투에 휩싸여 끊임없이 자신과 금메달리스트를 비교할 것이다. 이제 동메달리스트의 입장을 상상해보자. 1초만 늦었어도 메달을 따지 못했을 것이다. 아주 좋은데 공식적으로 올림픽 메달리스트로 포디움에 섰다는 사실이 정말 좋다. 위를 향한 비교와 아래를 향한 비교는 이렇게 다르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달려있다. 이 비유는 이해하기 쉬워도 일상생활 속에서 기억하고 적용하기는 어렵다. 부러움이나 분노로 불타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은메달리스트가 아니라 동메달리스트처럼 생각해라. 초점을 바꿔라. 바로 위의 상황과 비교하지 말고 바로 아래의 상황과 비교해보라. 예를 들어 만약 최고로 좋은 물건을 사는 것이 목표라면 그것을 얻었을 때 금메달리스트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내년에 더 새롭고 좋은 물건이 나오면 당신은 은메달리스트의 질투에 빠질 것이다. 대신 충분히 좋은 것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당신은 동메달리스트로서 최고와 비교하고 있지 않으므로 따라잡아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나는 유명한 음악가들을 많이 만나보았다. 자신보다 더 유명한 사람을 만나면 속상해하며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을 슈퍼스타들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은 음악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한다. 물론 목표와 야망이 있고 특정 기술과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 한다면 금메달만 바라보는 은메달리스트처럼 실망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 추진력으로 더 열심히 연습하고 실력을 향상할 수 있다. 당신은 가진 것에 더 감사해야 한다. 지금보다 충분히 더 나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큰 행운이다. 당신이 10년간 해낼 수 있는 일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당신은 한꺼번에 여러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가? 전부 다 하고 싶은데 세상은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요구해서 불만인가? 문제는 지금 모든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일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단기적인 사고다. 그리고 해결책은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앞으로 몇 년 동안 한 가지만 하고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또 한 가지만 해라.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 프랑스 철학자 뷰리당이 말한 당나귀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당나귀 앞에 건초 묶음과 물이 놓여 있다. 당나귀는 계속 좌우를 살피며 건초와 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려고 한다. 하지만 결국 하나를 확실히 선택하지 못하고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죽고 만다. 당나귀는 미래를 생각할 수 없다. 만약 당나귀가 미래를 생각했더라면 먼저 물을 마신 다음에 건초를 먹으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당나귀가 되지 말자. 당신은 하고 싶은 일을 전부 다 할 수 있다. 그저 성견지명과 인내심이 필요할 뿐이다. 만약 당신이 지금 30살이고 추구하고 싶은 방향이 6개 있다고 해보자. 10년 동안 하나씩 하면 90세에 6가지를 다 끝낼 수 있다.
나이 30에 90세를 계획한다는 게 터무니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른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한 가지에 집중해 보자. 한 번에 한 방향에만 완전히 집중하면 갈등을 느끼거나 주의가 흐트러질 일이 별로 없다. 언젠가 다른 일을 해낼 것을 알기 때문이다. 누구나 작은 규모로는 이미 이런 접근법을 활용해 왔다. 오늘 당장 처리해야 할 급한 일이 생기면 그 일에 집중한다. 물론 잠깐 집중이 흐트러지고 영화나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일을 끝내면 나중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잡념을 털어내고 다시 집중한다. 이런 상황을 몇 달 또는 몇 년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다른 일은 나중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라. 사람들은 1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과대평가하지만 10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과소평가한다. 장기적으로 생각하라. 미래를 이용하라. 근시안이 되지 마라. 당나귀가 되지 마라. 다 내 잘못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화를 잘 내곤 했다. 나에게 거짓말을 해서, 나를 배신해서, 무책임하게 잠수를 타서. 패턴이 보이는가? 그렇다. 저 사람들이 이래서 저래서 라고 탓하고 있다. 누군가가 우리를 화나게 할 때 그들 잘못이라고 느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하지만 어느 날 나는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려고 해보았다. 예를 들자면 그들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서 그들의 행동은 중립적이었음에도 내가 배신으로 오해해서 그들이 나와 대화하기보다 잠수를 선택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모두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다. 이것은 용서보다 훨씬 낫다. 용서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었고 내가 피해자라는 가정은 여전하니까 말이다. 하지만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내가 부당한 취급을 받았다는 생각이 없어진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일조했기 때문이다. 이 생각에는 큰 힘이 들어있다. 이제 당신은 어떤 상황을 만들고 실수했지만 그 실수에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 통제권은 당신에게 있고 불만도 사라졌다. 나는 이 철학이 너무 좋아서 내 남은 인생에 쭉 적용하기로 유쾌하게 결정했다. 누군가를 탓하는 자신을 발견하면 나는 곧바로 내 잘못이라고 생각을 바꾼다. 그 남자가 내 투자금을 들고 날른 거 내 잘못이다. 그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했어야 했다. 무척이나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떠난 거 내 잘못이다. 우리 관계가 정체기에 접어들게 방치했거든.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거 내 잘못이다. 내가 직접 참여해 변화를 이끌어 갈 수도 있었다. 이 방법이 강력하게 느껴지지 않는가? 한번 시도해보라. 잘못이라는 말 대신 책임이라는 말을 사용해도 좋다.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나쁜 일이 당신이 일조한 일이었다고 생각해 보자. 행복하고 똑똑하고 유용한 선택.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가? 무엇이 현명한 일인가? 장기적으로 이로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용한가? 우리는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다. 가령 이런 식이다. 똑똑하고 유용한 선택.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엄격한 부모들에게 흔히 나타난다. 가장 좋은 학교에 가서 완벽한 성적을 받고 법이나 의학을 전공해 돈을 많이 벌어야 해. 내가 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이게 너와 가족들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니까. 똑똑하고 유용한 선택도 나쁘지 않다. 기계처럼 합리적이다. 하지만 행복이 그 기계에 기름칠을 해줘야 한다. 행복이 없으면 마찰이 일어나 엔진이 망가진다. 행복하고 똑똑한 선택. 하지만 유용하지는 않다. 이것은 라이프 스타일 디자인 또는 자기계발 중독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고정관념이다. 항상 배움과 발전을 추구하고 행복과 완벽한 삶에 집착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그들의 관심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 불로소득원을 만드는 방법으로 향한다. 행복하고 똑똑한 선택도 나쁘지 않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처음에는 꽤 기분이 좋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신 혼자 힘으로는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없다. 궁극적으로 주변에서 당신을 끌어올려 주어야 한다. 행복하고 유용한 선택. 하지만 똑똑하지는 않다. 이것은 자선봉사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모습이다. 그들은 비싼 돈을 들여 대학을 졸업한 후 수년 동안 가난한 나라로 날아가 우물을 파고 집을 짓는 일을 한다. 대학 졸업자의 노동 가치가 시간당 $200라고 한다면 그들은 현지 주민들이 시간당 $10를 받고 항공료와 호텔 숙박비도 안 된다. 더 잘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결국 자신에게도 해롭다. 이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온라인에서 자선의 효율성, 남을 대접하라와 남들의 문제라는 환원주의적 유혹이라는 기사를 찾아보라. 이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은 평생 아무런 발전 없이 똑같은 일을 한다. 항상 지역에서 공연만 할 뿐 좋은 앨범을 내지 못하는 음악가들처럼. 행복하고 유용한 선택도 나쁘지 않다. 그 사람들은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므로 결점을 찾기가 어렵다. 의도는 훌륭하지만 전략은 형편없다. 노력은 낭비되고 잠재력은 발휘되지 못한다. 행복하기만 한 선택. 똑똑하지도 않고 유용하지도 않다. 이것은 멕시코 어부에 관한 우화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행복하면 됩니다. 결국 그것을 위해 사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말한다. 굉장히 단순하니까 심오한 진리처럼 들린다. 그렇지 않은가? 하지만 이솝우와 개미와 배짱이에서처럼 오늘만 생각하고 힘들 때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후회하는 날이 온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전혀 도우려 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 생각한다면 보상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삶이나 계획이 만족스럽지 않게 느껴진다면 이 세 가지가 교차하는 지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똑똑한 것, 다른 사람에게
유용한 거. 성공하는 사람들의 단 한 가지 습관. 삶은 더하기뿐만 아니라 빼기를 통해서도 개선될 수 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하기만을 강요한다. 그것이 세상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빼기에 집중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숫자가 들어간 선을 상상해 보자. 왼쪽에 0이 있고 오른쪽에 20이 있다. 나는 중간에 10에 있고 싶다. 균형 잡힌 삶을 의미한다. 하지만 내가 있는 곳은 17이다. 10으로 가려면 무엇을 더해야 할까? 나는 8을 더하려고 했지만 맞지 않았다. 3을 더하면 도움이 될지 모른다. 전력을 다해 50을 더해야 할 것 같아. 이런 식이다. 하지만 아무리 숫자를 더해도 내가 원하는 곳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더하기 마인드셋이 골수까지 뿌리 박혀 있다.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고는 쉽게 생각하지만 무언가를 제거할 생각은 하지 못한다. 내가 아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서로 반대되는 여러 방향으로 달리고 주위를 흐트러 놓는 방해물에 이끌리며 거절하는 법을 모르고 감정적인 장애물에 묶여 있다. 내가 아는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초점이 좁고 시간 낭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거의 모든 것을 거절하고 가능성을 제한하는 과거의 오래된 믿음에 얽매이지 않는다. 너무 적게 먹는 것보다 너무 많이 먹어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 대부분 사람은 짐과 책임, 우선순위가 너무 많다. 빼기는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이 밖에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사람들을 멍청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 그 여자는 꽤 설득력 강한 주장을 펼치고 있었다. 잠깐 멈추고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휴, 사람들은 너무 멍청하다니까. 그녀가 말한 사람들이란 남부인, 북부인, 자유주의자, 보수주의자, 중국인 또는 미국인을 의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녀는 스스로 똑똑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으니까.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도 멍청한 사람도 없다. 똑똑한 말을 하는 사람들과 멍청한 말을 하는 사람들만 있을 뿐이다. 똑똑하다는 것은 심사숙고한다는 뜻이다. 가장 쉬운 답이 아닌 진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멍청하다는 것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게임을 끝내는 것과 같고 기본적으로 지는 일이다. 보통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현명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성급한 결론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너무 멍청하다니까 라는 말은 생각하게 멈춘 것과 같다. 그들은 그런 결론에 도달하고 나서 만족스러워서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누군가를 멍청하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이는 똑똑하지 못한 행동이다. 똑똑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멍청하다고 단정짓지 않는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은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